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파랑입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는 연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센터장님을 모시고 정신병원에 대한 이번의 진실과 정신과 약물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정신병원에 대한 오해와 정신과 약물에 대한 편견이 생기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본질인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센터장님을 모시고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좀 더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건데 명쾌한 대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오해가 정신질환은 성인들만, 어른들만 걸린다라는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성인에게서 빈발하는 질병이 널리 알려지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네요. 모든 질병은 호발하는 연령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정신질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이유는 우선 연령별로 정신건강상의 주요한 문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는 아이에게 있어서는 애착이나 발달 같은 것들이 주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달장애라든지 애착과 관련된 질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인에게서는 똑같이 발달장애나 애착장애와 같은 질병이 발생할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이렇게 연령별로 다른 질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기, 청년기, 소아청소년기 모두 우울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 증상은 연령별로 차이를 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기에 발생하는 우울증의 경우에는 익히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은 우울증 증상이 주로 나타나는 반면에 소아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우울증은 때로는 적대적인 행동이 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그에 반해서 노년기에는 신체 증상이 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연령별로 또 생애 주기별로 다른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질문해 주셨던 성인에게만 정신질환이 발생하느냐 하는 오해는 말 그대로 오해임이 밝혀진 것이죠. 네, 저희가 이제 뉴스에서 범죄와 관련된 뉴스를 접하게 되면 제일 먼저 범죄자가 혹시 정신질환이 있지 않은지 그런 거와 관련된 치료력이 있지 않은지 의심을 먼저 하더라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사실인가요? 우선 치료를 잘 받고 있는 분들은 범죄율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비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11년 대검찰청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1.5%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반해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08%에 불과했고요. 이렇게 계산해보면 정신질환자가 비정신질환자에 비해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15분의 1에 불과한 것이죠. 때때로 잘 치료받지 못하신 정신질환자 분들께서 자해나 타해 위험성이 관찰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보통은 타해보다는 자해와 관련된 위험성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좀 자타의 위험이 높게 알려진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을 조절하는 약물 치료를 함으로써 그런 위험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잘 관리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비정신질환자의 범죄율에 비해서 오히려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 더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를 수도 있다. 공격적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우리 통계 수치에서도 나타나듯이 오히려 정신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비정신질환자분들이 더 범죄를 많이 저지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오해는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을 더 무섭게 만드는 오해일 것 같은데요. 이 정신질환이라는 것이 불치병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치병은 정의상으로 어떤 병인가요? 불치병이라고 한다면 우선 고칠 수 없다. 네, 이 병은 고칠 수 없다라는 병이라고 정의를 내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불치병은 말 그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을 실제로 이용하실 때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하는 그 뜻 외에도 치명적이다, 위독하다 이런 느낌까지를 포함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자고 하면은 제일 유명한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을 좀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은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그러면 불치병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게요. 사실 당뇨병이나 고혈압도 평생을 안고 가야 될 병인데 정신질환이랑은 또 다르게 느낌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는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병이지요. 그렇지만 불치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 비염을 예를 들어볼까요? 비염은 정말 잦은 재발을 보이지요. 그래서 괜찮아졌다가도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할 때도 있고 그런 병인데 또 감기도 그렇고요. 그런 질병들을 불치병이라고 부를까요? 그렇네요. 저도 환절기 때마다 비염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제가 불치병에 걸렸다고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정신질환을 관리하는 질병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병에 따라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병도 있고 잦은 재발을 보이는 질병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하는 질병으로 보아야지 이것을 불치병으로 표현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불치병 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명적이고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큰 오해라는 것을 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정신질환을 이제 마음의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단단하게 먹지 않아서 병에 걸린 거다 또는 성격이 너무 소심해서 병에 걸린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센터장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다면 혹시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성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실까요? 보통 많은 분들은 활발하거나 대인관계에서도 더 적극적인 사람들은 정신질환에 잘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무언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는 사람에게는 정신질환이 잘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 말씀은 일리가 있지요. 그렇지만 어떤 성격이든지 자신의 성격에 맞게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된다면 어떤 성격이든지 질병의 발생률은 비슷할 수밖에 없지요. 두 번째로 좀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상처받지 않는 성격이라는 게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상처받지 않는 성격이 있다면 그것은 더 좀 무서운 일이 아닐까요? 타인과의 공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그게 또 질병의 징후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떠한 특정 성격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각자의 성격에 맞는 스트레스 관리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질문해 주셨던 것 역시 오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단순히 마음이 연약하거나 상처를 쉽게 받는다거나 개인의 성격보다는 오히려 개인에게 맞춰서 그런 성향에 맞춰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그런 것을 잘 유지했을 때 정신질환에 쉽게 걸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정신질환과 관련된 또 정신과적 증상과 관련돼서 치료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가끔 이제 치료비가 너무 비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치료를 받기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비용에 대한 문제는 매우 주관적인 면이 커서 어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병원별로 그리고 치료 과정별로 발생하는 비용도 많이 다를 것이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좋은 보험 제도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대부분 질병에 대해서 보험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일부 비급여 항목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때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점차 이 나라에서 다양한 지원 혜택들을 좀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지체하지 마시고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정신질환 보험 적용이 안 된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더 크게 다가오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설명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 정신질환 보험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청년분들 같은 경우에 더 많은 걱정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면 그런 치료 이력 때문에 취업을 하는데 제한이 되지 않을까, 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인데요. 진료를 받으신 내용을 혹시 취업하려고 하는 기관에서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걱정은 절대 NO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개인정보는 정말 민감 기록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설사 부모님께서 오셔서 보신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런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들여다볼 수는 없겠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혹시 이런 불안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그런 증상들로 인해서 내가 준비를 하려는 것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되거나 더 많이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집중을 해서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런 과정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진료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의료 기록을 함부로 열람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업 준비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인데 그 상황에서 정신과적인 증상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그걸로 인해서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때 치료를 받으시면서 취업 준비를 같이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신과 질환에 대한 여러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라도 이런 정신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더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을 하시거나 전화 문의를 주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저희 센터 블로그에 방문을 하셔서 더 많은 정보를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